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대만에 무기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때 대만은 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한미군이 뭐 중국의 단검이 될 수가 있다. 핵심적인 지역만 방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K 디펜스 뉴스의 대표님이시죠. 맞습니다. 예. 요즘에 전쟁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한가해졌어요. 좀 한가해졌어요? 왜? 예, 그러니까 한차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셨는데 네. 요즘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네. 군사적인 영역이다 네, 보니까 외교 안보는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상당히 부담이었던 게 더 이상 이제 무력 충돌이 없으니까 네. 제가 나가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져 나왔고 지금은 다른 저 모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무력 충돌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죠. 우리 지킬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좀 가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북한의 무력 침공이 네네.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좀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네. 전쟁이란 용어는 안 씁니다. 미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이라고 안 해요 지금. 하긴 미국은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군사작전 중이잖아요. 에픽 퓨리.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 특별 군사작전. 네. 아, 이게 하나 유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전쟁은 지금 아니다. 왜냐면 의회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작전이라고 네. 얘기를 표현하는데, 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일례로 뭐 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사드 미사일, 이거 재고 복구하는데 지금 빨라도 3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따져봤을 때 만약에 뭐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27년에 지금 중국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네. 대만 쳐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과연 미국이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아하. 미사일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미중 정상회담, 저도 이제 뭐 제가 직접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네. 나온 여러 가지 뉴스라던가, 참고로 저는 이제 중국어를 하니까 중국에서 나온 뉴스도 보고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분위기요? 그러니까 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침공 가능성이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높아지고 있다라는 높아지고 좀. 있다. 이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예를 들어서 대만에 무기 팔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일기 행정부 때와 달리, 일기 행정부 때는 굉장히 중국과 나를 세웠죠. 예. 예, 이기도 출범하면서 나를 세웠지만 관세 문제나.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끝나고 보면 사실은 좀 중국이 가져간 부분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오히려 약간 읍소 혹은 사정해야 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갔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예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대만이 사실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대만 문제에 관련돼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팔겠다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 네. 모호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대만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까? 대만군 훈련도 많이 갔었고 네.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의 가장 큰 변화가 언제였냐면 네. 트럼프 일기 행정부였어요. 일기 때요? 네,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미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표부란 형식으로 있어요 지금 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보시면 동아면세점에 보면 서울 타이베이 대표부가 있고, 타이베이에는 타이베이 서울 대표부가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세점이에요. 네, 이거 다 똑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관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사관 같은 거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명칭을 붙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외교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동안 이제 대만 관계법이라는 일종의 이제 단교하고 나서 안전장치로 그걸 만들어 놔서 그걸로 사실 계속 무기 판매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 무기 판매도 결정적으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태 때요. 천안문 사태가 만약 안 일어났다 그러면 네. 아마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무기를 팔지 않았을 거예요. 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단교하고 나서 대만 관계법이 생기고 나서 미국이 무기를 직접 팔진 않았지만 대신에 대만이 무기를 만들 수 있게끔 기술을 팔았죠. 아하. 그렇게 만들어진 게 대만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 네. 경국 전투기. 아, 대만이 전투기를 독자 네. 개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만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중화민국 뭐 대만의 다른 표현 공식적 명칭 중화민국이니까 중화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습니다. 네. 단교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중화민국이 대만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양쪽 간에 우리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처럼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대만에 미군이 주둔을 했었고, 네. 근데 이 단교하면 다 없어졌잖아요. 네. 안전장치가 싹 다 없어졌잖아요. 네. 물론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생기긴 했지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유엔에 가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때 대만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열받는다고 네. 유엔에서 나가버려요. 아,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갔어요? 본인이 스스로 나갔어요. 어. 그 상임이사국 지위를 중국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격분해서 유엔을 뛰쳐나갔죠. 저런? 그러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아, 저는 쫓겨난 줄 알았더니 자기 본인들이 그냥 나간 거군요. 그 상임이사국 자리를 사실은 과거에는 전순국이잖아요. 전순국이죠. 2차 대전 네. 전순국이죠. 중앙.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임이사국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네. 중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박차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제적 고립이 본격화된 거고. 그렇군요. 네. 그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데 천안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서방 세계가 중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네. 아,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신호탄이었죠. 네. 그 뒤로 이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하.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이 수출 허가를 안 내줘요. 그렇습니까? 네.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군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안 좋다. 네. 그래?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면 되겠네? 또 팔아요. 그러다 보니 대만은 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대만은 미국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유럽제 무기 사는 걸 다 막아버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산 무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게 트럼프 일기 행정부터 깨집니다. 깨지고 트럼프 일기 인사들 가운데 반중 인사들이 많았죠. 물론 지금도 2기 행정부도 많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진 건 저는 실제로 체감을 했어요. 가서 이제 대만 훈련 가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오히려 과거와 달리 지금 미국이 수출 허가도 빨리빨리 내주고 네. 그리고 이제 한광 연습이라고 대만군의 가장 큰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고문단들이 들어와요. 네. 고문단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 고문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우리가 와서 보니 내가 워게임 한 결과를 보니 지금 너희가 살려는 무기 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아, 오히려 무기를 권하는군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워싱턴에 가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니네가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네. 이런 식이었어요. 어허. 천지개벽을 했죠 그냥. 미국이 먼저 나서서 무기를 권고를 했. 그게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차잉원 총통 때.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극적으로 풀렸던 게 뭐가 있냐. 대만의 독자 잠수함 개발 및 건조. 네. 그것도 그동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컨설팅 피를 계속 줬었어요. 미국이 만들어줘. 돈을 우리가 낼게.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요. 네, 컨설팅 피를 계속 줬어요. 디젤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거로. 네. 근데 미국이 안 해줬어요. 네. 근데 그게 극적으로 풀린 게 트럼프 일기 행정부입니다. 네. 모든 허가를 내주면서 대만이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죠. 한국의 그 지적재산권이 뭐 넘어가서 뭐 우리나라의 전직 해군 장교가 잡혀 들어가고 하는 게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연관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분들 주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걸 대만 가서 이제 다 조사를 해봤는데 네. 핵심은 뭐 우리 기술자들도 일부 담당을 했지만 네. 핵심은 미국 기술자들이 다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미 정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수출허가 관련된 걸 다 풀어주고 기술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대만이 독자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줬죠. 근데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네. 지금 이제 뭐 대만 내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지금 후퇴되는 분위기예요. 또.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의 숙명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에 하여튼 미중 정상회담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잘못하면 27년 진짜 뭔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좀 위기감이 있죠. 그러면 우리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 대이란 군사작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를 실어오는 배들이 페르시아만에 묶여버렸죠. 호르무즈 해협에. 네, 호르무즈 해협에. 네. 자 대만 해협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냥 유조선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모든 온갖 화물선들. 배들이 이제 막힐 수가 있는 거죠. 네. 안 그러면 돌아오던가. 그러면 어디론가 돌아오. 필리핀 바깥으로 어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만약에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해외라든가 이런 외교안보 싱크탱크들 나온 자료들을 보면 네. 단순히 대만 해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 바다 하늘이 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와, 그 류교 열도니 뭐 일본의 규슈, 제주도 뭐 이 일대가 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가까운 서해도 있잖아요. 서해, 예. 서해, 그 다음에 동중국해, 우리 해군에서는 이게 보통 이렇게 본다. 제주 남방 해역. 네. 그게 바로 이제 동중국해하고 대만까지 이어지는데 네. 간단하게 서해부터 거기가 다 마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그 뭐 서해 미군 기지 있고 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든 그 중동 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다 공격받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는 법은 없잖아요. 예. 만약에 정말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지금 북한보다는 네. 저게 더 문제다. 중국의 대만 침공. 예. 그러니까 일본이 네. 다카이 총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거 잘못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네. 정말 대만이 중국에 접수된다. 그럼 미국의 영향권은 아마 하와이 뒤로 밀릴 겁니다. 이제 네. 그럼 태평양은 다 중국 것이 되는 거네요? 태평양의 절반은 중국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굉장히 얘기를 세게 하잖아요. 네. 지금 주한미군이 뭐 중국의 단검이 될 수가 있다. 네. 불침 항모다. 저는 이제 그 말이 한 두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냥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의미 하나와 네. 미국의 지금 이 동북아를 보는 시점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제 북한보다는 뭐 이전에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 견제 쪽으로 계속 좀 바뀌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전략적 유용성은 오히려 커지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북 억지라는 그런 측면이 네. 우리에게 더 많이 넘어오고 네. 주한미군은 이제 지원으로 많이 좀 뒤로 밀려나고 예.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자면 이 알토란 같은 병력이 꼭 한국에 묶여 있어야 돼? 네. 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자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SOS 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네. 라는 좀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SOS를 친다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한테. 아, 트럼프 행정부에게. 네, 왜냐하면 2기 행정부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쨌든 뭐 주한미군 관련돼서 지금 병력을 뭐 줄이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이제. 아하. 한국이 잘 지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 병력을 빼듯이 네. 주한 미군 병력도 뺄 수 있다. 사실 독일 병력 감축은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유럽의 그 방어는 네.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돼서 해라. 네. 아니, 당신들도 먹고 살만한데 왜 자꾸 우리한테 기대냐. 그 트럼프의 또 그 일종의 외교의 거대한 흐름 중에 하나잖아요. 네. 당신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의지하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미 유럽은 진행이 됐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유럽 주둔 미군을 빼면서 계획이 뭐였냐면
일부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고 네. 미 본토로 다시 들어가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베네수엘라, 뭐 중남미 네, 네. 마약 관련된 네. 여기도 지금 군사력이 계속 작전을 하고 있어요. 예. 쿠바 거기서 뭐쭉 네, 쿠바도 지금 그렇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약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각이 좀 바뀌면서 오히려 미 본토 중심, 네. 인도 태평양 중심, 유럽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우린 여기로 옮겨오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줄이진 않는데 네. 전략적 유연성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네. 뭐 사드 패트리어트 미사일 빼갔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빼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이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빼갔듯이. 네. 예. 그건 사실 이제 2003년 이라크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안정화 작전한다고 네. 아파치 제대 빼갔었고 네. 일부 이제 여단급 병력도 빼갔었고 그 선례가 다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되죠. 네. 2027년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그리고 만약 이제 북한을 가정으로 했을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진 네. 군사적 외교적 수사를 쓰자면 우리가 예방적 타격을 하면 승산이 있어요. 먼저 북한을 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전쟁 징후가 확실하다. 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속된 말로 선빵을 네. 치면 이제 북한이 흔들리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어 작전이나 공격 작전은 가능한데 네. 어찌됐든 지금은 우리가 한 대 맞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핵심은 맞고 얼마만큼 복원력을 발휘해서 역습을 하느냐. 네. 그게 핵심이에요. 북한과의 전쟁은 항상. 그럼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어떤 도발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재래식 전쟁만 네. 봤을 때 지금 이제 요즘 북한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제 아실 거예요. 과거에 네.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판문점에서 북한 그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했죠. 예. 네. 장사정포 지금도 위협이지만 예. 근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장사정포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사정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아, 그게 미사일이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갖고 있는 건 이제 170mm 자주포. 네. 그게 한 사거리가 한 뭐 4-50km 되고. 그건 대포 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라 그러죠. 그건 로켓포.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단시간 내에 많은 로켓탄을 쏘는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물론 이제 북한이 미사일 전력도 있고 뒤에 핵 전력도 있지만 네.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공포스러운 무기죠. 장사정포가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북한이 그렇게 장사정포를 배치한 게 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네. 중반, 뭐 후반부 이렇게 돼요. 네. 90년대 초. 네. 지금 계산해 보면 거의 40년이 다 돼가죠. 그렇죠. 녹이 많이 쓸었겠네요. 그거? 그 수명을 다 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그래서 좀 잘 보시면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포, 네. 그 다음에 뭐 전술 탄도 미사일 네. 이런 거 막 쏘는데 가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구형 무기들을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니 네. 40년 지나면 못 써요. 러시아에다가 넘겨준 무기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네. 상태가 좋은 것들을 빼서 보내준 거예요. 장사정포 가운데서도. 그럼 굉장히 많이 보내준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그럼 별로 남아 있는 게 없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북한 전방에 네. 장사정포에 큰 구멍이 하나 있는 거죠 지금.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러우 전쟁에서 어쨌든 사용이 됐잖아요. 네. 효과를 못 봤단 말이에요. 아 효과를 못 봤어요? 그렇죠. 뭐 어. 포신이 터지거나 북한에서 제공한 포탄들 네. 예를 들어서 하자가 많다거나 네.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 이걸 좀 대체하려는 거 아니냐. 좀 새로운 무기로. 어쨌든 현재 전쟁이 나서 예. 북한이 우리 남한을 공격한다면 네. 그 장사정포를 뭐 계속 쏴댄다면 예. 8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대포들을 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능력이 거의 이제 상실됐다라고 봐야죠. 제대로 작동하는 게 별로 없죠. 제대로 못 날라올 것이다. 그 네. 포탄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왔는데 일단 많은 양을 보냈고 네. 장사정포 중에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보냈고 러시아로 보냈고. 많은 양을 보냈고 네. 그러니까 일단 구멍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탄약류들, 포탄류들이 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우리가 탄약고라고 그러죠. 네네. 이게 대부분 그 산을 파서 지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터널에? 지하나 혹은 산의 앞이나 뒤를 파서 진지를 만들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탄약을 그렇게 보관하면 네. 불발률이 높아져요. 왜냐? 습기가 높잖아요. 아, 땅 속이라서 습기가 높다. 네. 에어컨을 돌려야 될 텐데 에어컨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포병이었지만 네. 우리 군에 뭐 부대에 있는 탄약고 치라든가 네. 여름에 탄약고 들어가잖아요. 네. 시원합니다. 건조하면서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기 문제를 우리 탄약고들은 네. 어느 정도 해결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은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지하나 네. 산에 굴을 파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 탄약이 이제 맛이 가죠. 속된 말로 맛이 가죠. 그 실질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 미국의 몇몇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 보면 네. 과장된 측면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연평해전인가 그 네. 연평도 포격을 했었잖아요, 북한이. 네. 그때 쏜 거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122mm 방사포.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장사정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장사정포는 아니고 장사정포는 보통 이제 40km 이상 날아가야 돼요. 네. 근데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한 10여 킬로미터 날아가는 그건 122. 방사포이고요. 네, 똑같은 이제 다연장 로켓포인데 북한에서 네. 방사포라고 부르는데 그때 사실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군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정보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북한이 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움직임을 다 봤으니까. 네. 근데 그걸 판단을 잘못해서 놓친 거죠. 그러면 그걸 정보 당국에서 그걸 봐서 쟤네들이 쏠 것 같네? 그러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전에는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쏠까요 말까요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헤맸었고.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연평도 포격 전에 그 정도 규모의 교전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당하고 나서 뭐 반격을 했다고 하는 소리는 그런데 들었는데. 이제 그때도 우왕좌왕했던 게 뭐냐면 이게 자위권 차원에서 그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처음 당해 보니까 아, 이거 반격했다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도 그것도 있었거든요.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그때 당시 제기됐던 문제는 뭐냐? 네. 그럼 이거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런 문제도 있고. 반격을 하는데도. 네, 그러니까 자위권 차원에서 봤을 땐 가능한데 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네. 실무자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때려도 되는 거냐? 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발사 원점만 공격을 해야 되는 거냐? 예. 그다음에 전투기도 띄워서 할 수 있냐? 예. 이게 교전 수칙상 맞냐? 예.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때. 어허. 근데 이후에 이제 다 그건 정리가 됐고 지금은 그러니까 북한이 함부로 못하죠. 지금은 그쪽에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 타격해요? 선제 타격하는 건 아닌데 네. 만약에 그런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네. 그러면 지금은 뭐 대응 절차라든가 네. 이런 것도 다 규범화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지휘 시설, 지원 시설까지 동시에 때리는 네. 그런 개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무기 체계도 우리가 개발을 해놨고 네.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방사포든 뭐 장사정포든 간에 포탄이 날아온단 말이죠. 예. 그거 쏘아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 만든 아이언돔. 아이언돔이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은 사실 이제 자주포에서 쏘는 포탄은 맞추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포탄은. 근데 네. 이 방사포, 네. 다연장 로켓 포탄은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속도가 좀 느립니까? 상대적으로 느려요. 아. 그래서 아이언돔은 사실 이제 그런 다연장 로켓 포탄을 그다음에 이제 박격 포탄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요격체가 있고 네. 이런 걸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장사정포 요격체계라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LAMD라는 걸 또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전력화가 배치가 되면 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장사정포 요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제 아이언돔이 예루살렘에 깔려 있다. 네. 그러면 이 아이언돔이 예루살렘에 날아오는 모든 걸 막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요격 체계들은 민간인 보호라는 측면보단
전쟁을 수행했을 때 가장 필수적인 시설을 지키는 데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강남에 군사시설 없잖아요. 그럼 강남은 요격할 필요 없는 거죠. 강남은 그냥 포탄이 날아와서 아파트 맞아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막는다고 하면 네.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하긴 뭐 1시간당 수십만 발 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수십만 발의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죠. 네.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사정포육체계가 국내에서 만드는 우리 국산 미사일 가운데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도 1만 발밖에 안 돼요. 아, 1만 발이에요? 네. 알려진 바로는 1만 발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정말 함부로 쓸 수 없겠네요. 그 진짜 이거는 핵심적인 지역만 방어하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파트 대단지라든가 네. 이런 데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이번에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상자 숫자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방공호가 4단계로 돼 있어요. 아하, 지하예요. 이렇습니다. 집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중 밀집 시설이라고 하죠. 네. 뭐 예를 들어 백화점 이런데 네. 네. 그 시설들마다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4단계로 돼 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사이렌 울리고 그러면 바로 거기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죠. 또 한 가지 이제 아이언돔 같은 요격 체계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일단 방공으로 다 들어가고 5분 이내에 다 뛰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이란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죠. 네. 그런 체계가 우리는 사실 좀 부실합니다. 방공호 체계가. 그러니까 그런 위협은 우리는 뭐 별로 그런 거 훈련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참 제가 이제 2017년 그때 뭐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싸웠잖아요. 내 책상에 더 큰 핵 버튼이 있다라고.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회의하기 전에 서로 만나서 예. 그때 회의하기 이제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 상황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진짜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제 물밑 접촉을 몇 번 했었는데 네. 그때 북한 인사들도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저러는 거냐. 그래서 나온 거예요. 18년도에. 네. 죽을 것 같아서. 북한이 그래서 뛰어나온 거예요. 아. 김여정 내려오고 했던 게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항공모함 세척이 동해에 왔었거든요. 어허. 항공모함 세척 오면은 미국은 항상 그 전쟁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보시면 이란 근처에 항공모함 세척이 집결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야, 이러다 진짜 우리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이제 18년에 뛰쳐나온 거죠. 이제. 그냥 잔뜩 쫄아가지고서 그냥 말을 들은 거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네. 그때 만약에 평창에 안 왔으면 네. 진짜 전쟁 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아하. 왜냐면 평창 오고 나서도 용산 연합사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뭔 일 난다 이러다가 그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하면서 상황이 좀 이제 개선이 됐죠. 근데 미북 정상회담 이어지고 하면서. 그럼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 네.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되나요?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북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은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한 대 맞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복원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복원을 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네. 역습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무기라던가 뭐 있다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방을 맞았는데 급소를 맞았다. 네. 그러면 다시 일어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 기회에 또 한 번의 급소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사일은 쏘아 맞출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예. 요격할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은 지금 있는 우리가 거죠. 그런 체계는 거의 다 갖춰지고 있죠. 그래서 포탄은 못 막아요? 포탄은 자주포라던가 견인포에 쏘는 포탄들은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잘 보시면 155mm 포탄을 요격하는 체계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박격 포탄, 상대적으로 비행 속도가 느린 것들, 네. 로켓 포탄 이런 건 있는데
155mm 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건 그냥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거군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을 얼마만큼 우리가 빨리 수습을 하고 반격을 하느냐. 키워드는 하나 그겁니다. 네.